자,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과 사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식의 국어와 쭉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과 사물 첫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원서는 이렇게,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문고판 이게 보급판이죠. 이거로 나오기 전에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갤리마리에서 허연 데다가 이제 녹색 글씨로 이제 레모 엘레쇼즈 해갖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좀 단순한 표지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그 비블리오테크 데 시앙스 있는 인간 과학 총서 뭐 이렇게 해갖고 갤리마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보급판 뗄판이라고 해요. 떼어엘 이게 나오는데 이게 1900 그러니까 원본 첫판, 그러니까 오리지널 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좀 고전이 되면은 이제 이 판을 찍어내요. 뗄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책입니다만 후쿠의 레모 엘레 쇼즈. 원래 제목은 로드 데 쇼즈. 사물의 질서라고 하는 이름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 거인가 뭐 아니면 뭐 책 제목이 또 있었대요, 그게. 동일한 제목.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출판사에서 좀 입김이 세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레모엘의 쇼즈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번역본 민음사에서 나왔죠, 그죠? 원래는 이제 대우학술총서에서 그 지금은 이제 정년하신 그 이광래 선생이 옛날에 대우가 잘 나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학술총서를 지원을 했었고 그때 출판사는 민음사에서 나왔고 동일하게. 근데 대우학술총서라고 해가지고 뭐 주황색의 뭐 하얀 바탕 되게 좀 뭐 그냥 그런데 거기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규현 씨가 번역을 해서 말과 사물로 다시 나왔죠. 예. 광기 역사 번역하신 분이죠. 성역사 일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책을 보면서 영어나 프랑스어로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뭐 영어도 똑같죠. 발음만 다르고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까? 그 단어가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말과 사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새로 번역하신 이규현 선생은 아주 일관되게 재현이라고 하는 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재현하다라고 하고 재현하다 혹은 représenter, représentation. représenter 하면은 재현하다 동사고 그 다음에 représentation 하면은 그게 명사화죠. 뭐 재현. 근데 이제 그 재현이라고 의 의미를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 4분의 3의 경우에는 표상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맥락을 잘 살피면서 재현이라고 해석해야 할 때와 표상 혹은 표상하다 하기 혹은 표상하다 동사로 쓰는데 그거를 좀 가려서 읽으셔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은 말과 사물을 원서로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좀 보시고 맥락을 보면서 또 뭐 영어와 프랑스어는 뭐 스페링만 발음만 좀 틀리지 뭐 스페링도 같아요, 그죠? 스페링도 같아.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그다음에 represen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맥락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좀 비교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왔던 텍스트는 광기 역사도 다뤘고 푸코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주저라고 얘기하는 텍스트로서 최초의 텍스트로서는 광기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광기 역사에서 그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던 또는 뭐야 이렇게 남겨두었던 어떤 좀 그 사료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61년의 광기 역사를 쓰고 63년도에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조그만 책을 썼죠. 그래서 l'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그러니까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이다라고 해가지고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한 약 50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그 의학적 시선이 이전과 이후가 아주 급격하게 거의 단절적으로 이제 변화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삶과 죽음의 관계, 고전적 의미에서의 삶, 생과 죽음의 이 관계가 이 50년, 즉 19세기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한 50여 년 동안 이후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의학에 이제 말하자면 선조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임상의학, 에서 이 죽음과 삶의 관계가 어떻게 180도 변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쓴 조그만 책인데, 그래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의 관계,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가시성과 발화 가능성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심도 있게 건드리고 있고, 뭐 블랑쇼나 그 특히 뭐 누보 로망 작가들에 있어서의 그 가시성과 발화 가능성 간의 이 관계를 조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세션에서 임상의학의 탄생을 다뤘었는데, 거기에서 명확해진 것은 의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푸코는 칸트로부터 빌어와서 가능 조건, 칸트는 우리의 그러니까 사유의 가능 조건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능 조건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인간이 사물을 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본 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변화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은 현미경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아니 뭐 이제 과학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전속해 오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학과 같은 학문이 하나의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푸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말과 사물에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현미경은 사실은 고전주의 시대에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파스텔이라든가 뭐 그죠? 뭐 또는 이후에 뭐 미생물학, 뭐 세균학 뭐 등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 것은 이 현미경이 발명되고 난 뒤에 아주 한참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통의학에서는 17, 18세기까지의 전통의학에서는 이 의사들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고는 하는데 자신들이 병을 주고 병을 또 뭡니까? 전파하는 그러한 일종의 주체인지를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파스텔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씻기, 손에 장갑 끼기, 그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손이 그러니까 병을 유발시키고 또 병을 심화시켜서 사람을 죽게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푸코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신체 혹은 사체의 그 내부로 의학적 시선이 그 침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못한 것인데 왜 못한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 과학의 진보의 상태가 미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거겠습니다만 여기서 전혀 그러니까 이 에피스템의 즉 보이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이 결합 방식 아주 근본적이죠.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결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들 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보이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새로운 종류의 결합 방식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한다라는 이런 이제 논지인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코가 다음으로 착수하는 작업은 심리학이나 의학 등과 같은 개별 학문이 아니라. 자, 광기 역사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이게? 심리학 탄생의 그 뭐냐면 계보학이나 혹은 고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광기라고 하는 것이 질병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이제 근대의 문제예요. 그전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기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학문, 심리과학 일반, 정신의학 일반. 그 다음에 이제 63년에 쓴 임상의학의 탄생에서는 그죠? 신체의학. 이렇게 이제 개별 학문이 이제 푸코의 연구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과 사물에서는 서양 근대 과학 자체의 성립을 위한 역사적 조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 그러니까 푸코는 과거 특정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잇따라 근대적인 과학이 등장하는데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이 동시성의 그런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푸코가 이제 문제 삼게 되고 이 문제에 답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말과 사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말과 사물은 역사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에요. 뭐 푸코의 모든 저작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60년대에는 푸코와 이 책은 반역사주의적인 구조주의의 책으로 평가되었다. 뭐 우리 쭉 사상사를 살펴보면 60년대 하면 그러니까 구조주의의 황금기이고 또 60년대 중반을 넘어서 6855를 기점으로 해서 구조주의가 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66년이라고 하는 이 푸코가 말과 사물을 쓴 이 시기는 그야말로 구조주의의 황금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뭐 ዣ크 라깡이라든가 문학 비평에 있어서는 뭐 홀랑 바르트라든가 뭐 구조주의 문학 비평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 쪽에서는 이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과학, 언어학에서 그죠? 오스왈드 디크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토도로프니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또 물론 이제 서로 결이 다릅니다만 이런 또 언어학의 또 황금 시대이기도 하고 네.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무엇이 말과 사물이 쓰여졌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과 사물은 반역사주의적인 구조주의의 책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60년에 있는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푸코는 굉장히 나는 구조주의자가 아니에요. 뭐 알랭 바디우하고도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뭐 여기저기 또 마크시스트 뭐 해명하고 또 뭐 반론 제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박하고 그러면서 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디에 리봉이 쓴 전기에도 푸코의 그 병전 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은 아주 푸코의 거의 주저 가운데서도 가장 말하자면 그 현학적인 푸코의 그러니까 그 박학다식이 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철학자가 자기 분야를 넘어서서 정말 뭐 박물학, 뭐 정치, 경제학, 뭐 온갖 종류의 이런 학문들을 이렇게 정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래서
그런 면을 아주 잘 현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대단히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아주 테크니컬한 책, 뭐 과학 철학이라든가 뭐 프랑스에서는 이제 과학 철학을 흔히들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데, 에피스테몰로지는 영미권에서는 인식론이라고 얘기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거의 과학 철학, 과학 인식론이라고,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면 과학 인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분야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아주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그리고 대중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버거운, 전문적이고 아주 대단히 테크니컬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문체도 보면 아주 이건 아주 정말 푸코의 광기 역사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지난 세션에서 아무튼간에 당시 지금 뭐 이렇게 출판 판매 그러니까 출판된 책의 이제 판매 역사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60년대 적어도 70년대 그 푸코가 작고할 때까지도 철학서로서 아주 가장 많이 팔린 책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푸코가 프랑스의 학계, 철학계, 또 인문과학계, 그리고 프랑스를 또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는데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공헌을 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이 팔렸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떤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다거나 그러면은 카페에 이렇게 테라스에 딱 이렇게 좀 뭔가 좀 반항적이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보보스라고 하나? 간지나는 말 쓰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뿌리는 이제 좀 자유분방한 좌파 멋있는 지식인 옷도 잘 입고 좌파식으로 탁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테라스에 카페 이렇게 탁자 위에다 이렇게 탁 놓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또 폼을 탁 잡으면서 또 이렇게 담배도 피고 또 이제 술 한잔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꼭 액세서리로 쓰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장리 고다르라고 하는 또 이 누벨바그의 또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또 그걸 되게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허용으로 이렇게 좀 토마토 세례도 받고 그런 책이 뭐 라시노아즈 중국 여인에서 그랬던가 그러면 나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푸코의 명성을 안겨다 줬고 또 2년 동안 푸코는 자신이 그렇게 좌우 진영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비판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논쟁에서 이제 논쟁에 이제 휩싸이면서 대단히 피곤해했고 그러면서 이제 68년도에 아마 60년 쓰고 한 1년? 68년도 그러니까 5월 저기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67년도인가 그때 이제 자신의 연인이고 반려자였던 다니엘 드페르가 튀니지로 군 대체 복무를 하러 갈 때 이제 같이 글로 이제 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피로를 좀 풀고 또 동시에 푸코는 대단히 일벌레였는데 그때 이제 66년에 이 말과 사물이 나와서 그 이후로 계속 한 1년 반 정도 막 이렇게 여러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자신이 이렇게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튀니스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쓴 책이 지식의 고고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대는 구조주의 시대였고 구조주의의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시기고
그래서 구조주의 책으로 어쨌든 이 책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푸코는 구조주의의 그 기수로서도 철학에서 그죠? 찬양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구조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자인하였고, 이 책에서 또 구조주의적인 방법이 또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죠? 에피스테메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에 구조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조와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에피스테메는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여겨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구조주의적인 방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푸코는 이 책에서 왜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채용한 것일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당시 프랑스의 사상적 과제의 문제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제 프랑스에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무슨 마지노선이 그냥 뭐, 거기는 뭐 그냥 엉뚱한 데서 벨기에에서 툭 치고 마지노선은 건들지도 않고, 붕 하고 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그 최강의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유럽에서 평가받던 프랑스가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죠. 그리고서는 이제 나치 점령하에,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고, 뭐 역설적이지만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리는 그래서 파괴가 안 됐어요. 전쟁을 이렇게 격하게 할 이유가 없었고, 베를린이라든가 아시잖아요, 그죠? 독일 다 파괴됐고, 프랑스의 저 북부 도시 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뭐 릴, 르아브르 뭐 이런데 다 박살이 나서 그랬는데, 이제 파리는 아주 온전했죠. 아무튼 그런데 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프랑스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이 이제 탄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졌는가, 뭐 등등.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하였듯이 전쟁과 레지스탕스를 경험한 이 프랑스는 그 다음에 시대의 냉혹함을 통해 극단까지 부조리까지 인식 불가능한 밤까지 인간의 조건을 직접 본 프랑스에서는 역사성에 대한 정열이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인간은 역사 내에서 역사를 통해서 또 역사와 대면하여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전 실존주의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이게 진정한 문제라고 열정적으로 이제 말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르트르는 이제 아마 대학에서 한 유일한 아마 강연으로 남아 있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소르본네에서 그 전후에 한 50년대 그게 이제 거기서 잘 나타나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언어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르트르의 동료로서 실존주의를 주창했던 메를로 퐁티의 휴머니즘과 테러이다. 이것도 잘 번역이 됐어요, 우리. 예. 외대 분들이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 책은 전후 프랑스의 사상계에 도입된 헤겔주의와 그 역사주의가 갖고 있던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머니즘과 테러는 소련의 스탈린 통치하에서 전체주의, 푸코가 아주 경멸하고 또 아주 혐오했던 유력한 혁명가를 축청하기 위한 재판이었던 이 부활인 재판이 그 테마입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도는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그것이 스탈린이 주장하듯이 실제로는 반혁명적 의미를 갖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고 피고들은 자진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예, 영웅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아무튼 과로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탈린의 이 논리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가치는 역사의 진로에 의해 결정이 된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 따라 행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역사의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죄받아 마땅한 것이 이제 되는 거죠. 인간 행동의 가치는 역사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해 그 방향성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역사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메를로 퐁티는 이 책에서 스탈린과 공명하듯이 인간 행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 좀 자신의 그죠 지각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또 뭐였지? 유명한 책이 조그만 책인데
눈과 정신이죠. 뭐 이런 책도 있는 거 너무 좀 생뚱맞은 책인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는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거죠. 역사의 정말. 뭐 해겔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나폴레옹이 그죠? 예나에 입성하는 쿵쿵쿵쿵 울리면서 그저 이게 이제 역사의 종말로 창란적으로 봤지만 이제 이런 거는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니체적인 관점에서는 역사는 끝날 수가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어떠한 대문자 그로서의 그 동일성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이는 결코 뭐예요? 차이의 생산, 차이의 출현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럼 아시겠죠? 차이가 존재하는 역사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끝나지 않으면 행동의 가치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런 이제 논리가 바로 변증법적인 사적 변증법이든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든 이러한 일종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 거대한 그 획일화 동일성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 힘들이죠. 그 힘에 대한 그런 맹신, 이 역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시고 그 파시즘과 그 광분한 거죠. 베를린 광장에서 베를린 광장이 아니라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그 광분하는 선남 선녀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엔 지식인도 있고 그죠? 철학자도 있고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 과학자도 있고 광분하는 거 보세요. 하이리트를 하면. 그뿐이겠어요? 아우슈비츠라든가. 이건 뭐냐면 서구에 그러니까 근대 그 합리주의에 대한 맹신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즉 이성에 대한 맹신. 이성의 자기조정 능력. 그게 이제 역사의 그 방향이라는 그 지금 말하고 사실은 뭐냐면 상당히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역사의 자기수정. 이 따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오히려 거기에 기반한 아주 보편적 그 주체로서의 그 인간의 그러니까 그 허황됨. 그 모든 그러니까 그 가치에 그러니까 뭐야 폐허 앞에 이제 뭐예요 이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럼 직접 자기들이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처럼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의 길을 거치면서 그 지금 그 서구의 그 이성과 그 서구의 그 합리성의 그 폐허 앞에 여기서 여전히 역사주의가 설쳐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참 환장하겠구나 하면서 이런 역사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예요? 고조주의인 거예요. 네. 물론 막스주의가 주장하듯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인간의 전사가 끝나고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원리적으로 실제로 역사가 종말을 고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프란시스 후쿠야마 상께서는 또 그죠? 좀 한심한 또 얘기를 또 해야 되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전후 프랑스 사상을 지배한 것은 이 역사의 방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해겔주의와 역사의 방향성을 통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사고방식은 억압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르트르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지성계, 문화계의 그 영향 혹은 그 지배로부터 마땅히 벗어날 수 있는 수단들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런 아주 젊은 이 소장, 이제 소장파 지식인들이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이제 전후 뭐 푸코가 되었건 데리다가 되었건 들레즈가 되었건 또 그보다 이제 앞서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한 세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트르와 이제 거의 동시대인인데 지금 약간 좀 별종인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더들. 사르트르의 희광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늘의 그 희광에 의해서 사르트르의 힘에 의해서 사르트르의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삼총사. 블랑쇼. 피에르 클로섭스키. 모리스 블랑쇼, 피에르 클로섭스키. 조르주 바타유 같은 사람들. 아주 완전히 좀 이상한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주류에는 못 들어가고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푸코나 들레즈나 들다 같은 또 다른 그 뒤에 뒷세대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또 주고 그러나 50년대에는 여전히 50년대, 60년대까지도 사르트르와 그러니까 즉 강단 바깥에서는 사르트르가 강단에서는 예를 들면 메를로 뽕티류의 이 중에 뭐 현상학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단에서는 예를 들면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번역한 누구죠? 장 이폴리트 헤겔주의. 그 다음에 뭐 알렉산드르 코제브 같은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러시아 출신인데 헤겔 강의 그거 나온다고 하더니 그 되게 두꺼운 책인데 예, 아직 안 나왔죠. 번역이 돼서 언제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이 북스에서 안 나왔나 봐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역사 이런 쪽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단 바깥에서 거리에서 막시즘과 실존주의와 그죠 현상학을 아주 잘 결합해서 소위 앙가주망의 철학을 펼치고 있었고 그의 그 세도와 그 권세 이거 뭐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특히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오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저쪽 소련의 공산당이나 이 공산주의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야, 이건 너무 히아투스 현상이 아닌가? 실존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세도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강력한 계열의 이제 그 사상이 바로 구조주의이고 또 강단에서는 에피스테몰로지, 과학적 인식론. 그래서 푸코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르주 깡길렘이라든가, 그의 이제 앞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뭐 꺄바이에스, 그 다음에 또 뭐 깡길렘과 동시대의 사람이 뭐 바슐라르, 게스통 바슐라르, 과학적 인식론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지금 구조주의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라고.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사고방식은 억압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이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은 타자에 대해 가혹한 억압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스탈린 아니에요. 예? 현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조주의적인 그 강단이 되었건 이 좌파들의 그러니까 거의 신앙 수준의 이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스탈리니즘은 이 막스주의의 목적론에 의거해 모든 테러와 억압을 자행했던 것이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수용소군도 굴락. 기억나시죠? 저 우크라이나의 그 대학살. 아니, 학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 굶겨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탈린 시절에. 소련을 근대화한다는 그 미명하에 말하자면 당시 그 소련의 최고의 소련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다 곡식을 빼다가 다 팔고, 그래갖고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냥 다 기아로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유까지 먹죠, 그 사람들이. 그 정말 끔찍한, 그 무슨, 뭐라고 하죠? 홀로코스트와 비슷한 말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리고 그거는, 넷플릭스라든가 어디 찾아보면 영화인데, 그때 미스터 존스인가? 그, 저기, 에이레의 탐사 기자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기근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리포타지를 해서 그 서구 세계에 알리는 아마 그래서 미스터 존스라고 아마 해가지고 영화가 됐을 거예요. 영화 잘 됐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뭐 아시잖아요. 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뭐예요, 여러분들? 폴란드의 장교들 갖다가 소련군들이 무더기로 학살하고 폴란드도 정말 참 비극적인 그 삶을 폴란드인들도 그죠? 독일한테 당하고 소련한테 당하고 정말 비참한 이런 거. 그리고 역사의 목적론에 동조하고 있던 이 시기에 멜로퐁티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탈린주의에 가담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인 이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탈리니즘에 대한 아주 그 적개심과 아주 그 혐오가 뭐 대단했죠. 뭐 드레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사르트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뭐 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그죠. 제가 이제 좀 그 사상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자신도 70년대 이후로 앙가주망의 그 철학자가 되면서 그래 사르트르 선생의 그 참여의 그런 의지나 실천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시위도 하고 또 공동 작업을 많이 했죠. 네.